저희가 1시간 반 동안 여러 주제의 토론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시간이 됐으니까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세션은 그 인터넷 주소에 관한, 그러니까 도메인에 관한 저희 세션입니다.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인터넷 주소는 좀 고전적이고 낡은 걸로 인식되는 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추세를 보면 꼭 그러지도 않은 것 같아요. 글로벌 추세에서는 새로운 TLD, 뭐 .ai라든가 굉장히 각광받는 UGTLD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근데 어떤 의미에서는 한국 내에서의 문화적인 이해에서는 이 영문 도메인이 익숙치 않아서 그럴 수도 있구나, 기타 등등의 사유로 좀 이렇게 글로벌과는 좀 다른 추세를 겪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내의 지역 이슈가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 내의 현재의 도메인 주소 관련한 이슈들, 이거를 다뤄보는 시간을 저희가 준비했고요. 참고로 이 세션은 뭐 이 세션만을 위해서 뭘 준비했다기보다는 그 지금 아까 소개했던 키가에서 인터넷 주소 분과가 있고, 그 분과의 활동의 일환으로서도 저희가 이 주제들을 지속적으로 다루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두 개의 발표로 나눠져 있는데요. 첫 번째 강경남 교수님, 저희 소개를 안 했는데 죄송합니다. 앞에서부터 자기소개 쭉 해주시죠. 저는 사회를 맡은 법무법인 한결 윤봉남 변호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는 아주대학교 소프트웨어과 강경란 교수이고요. 여기는 아까 앞에서 말씀하셨던 키가 주소자원 주소 분과 위원으로서 참여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도 그 키가의 주소분과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고요. 저는 진보 네트워크 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오병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국가도메인 등록 대행자 자격을 가지고 있는 후이즈의 이유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주소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있고요. 그 호스팅 도메인 협회 회장이었다 지금 부장인 아이넷 호스팅 신중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제 소개에서 하나 빠졌네요. 제가 주소분과위원장입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 강경남 교수님의 그 첫 번째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주제는 세 가지입니다. 사실은 세 가지 다 중요한 주제들인데요. 첫 번째 주제는 OR.KR, 지금 우리 IGF OR.KR로 들어왔잖아요. 이 OR.KR이 비영리에 국한되어 있는데 그 정책 유지할 거냐, 1번. 그 다음에 지역 도메인이라고 있어요. 경북.kr이라든가 뭐 굉장히 그 긴 이름의 영문자가 있는데 이거 좀 단축할 거냐, 여기 두 번째고요. 그 다음에 한국도 TLD 만들 거냐, 한국식, 그러니까 한국의 2단계 도메인에서 새로운 TLD를 만들 거냐, 그 문제입니다. 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은 주제로 준비를 했고요. 네, 말씀을 드리면 우선 세 가지인데, 세 가지 주제를, 잠시만요. 이게 지금 어제 제가 새로 드렸는데 그 자료가 올라가질 않았는데, 지금 한국 도메인, .kr 도메인 체계를 보면 우리가 KR 바로 앞에 저희가 원하는 이름을 등록할 수 있는 체계와 더불어서 공공 도메인이라고 해서 2단계 공공 도메인, co.kr, ac.kr, or.kr, pe.kr, 그렇게 그 hs, es, ms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의 2단계 공공 도메인이 등록이 돼 있고, 그 공공 도메인 뿐만 아니라 지역 도메인이라 뒤에 다시 보여드리겠지만 경북, 경기 뭐 이런 식의 지역 도메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의 도메인이 처음 만들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코어의 경우에는 상업용으로 하고, 그 다음에 애니 같은 경우에는 연구기관, 네트워크 서비스를 하는 기관, 그 다음에 R이라고 하는 건 연구기관, OR이라고 하는 건 어떤 비영리 조직들을 위한, 비영리 활동을 위한 그런 식으로 도메인의 2단계 도메인이 성격을 가지고 목표와 영역을 가지고 설계가 됐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이제 or.kr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슬라이드가 네,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or.kr이라고 하는 것이 비영리 목적에, 그다음에 법인 또는 개인이 등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2단계 도메인이 core, or, REKR 도메인의 이제 분포를 보면 뭐 여전히 그 COKR 도메인 등록된 수가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or.kr, re.kr 이런 식으로 도메인이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죄송한데 제가 두 번째 드린 자료가 올라가지 않아서 좀 아쉬운데, 아무튼 근데 지금 저기 보시면
각각의 도메인이 등록 자격이 있고 영역이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예전에는 정말 라떼이즈 홀스이긴 한데 처음 도메인 등록 서비스를 할 때는 도메인 등록하는 사람이 자기가 이런 조건에 부합한다는 서류를 제출하고 그 등록 업체에서 그 서류를 검토해가지고 KR 레지스트리에서 등록 자격이 되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등록을 해줬는데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 지금과 같이 이렇게 어떤 도메인에 대해서 2단계 공공 도메인에 대해서 이런 자격을 가진 이런 용도로 사용하십시오라고 가이드라인이 되어 있는 상태고 도메인 등 신청을 하면 그대로 등록이 되고 그 다음에 사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등록되어 있는 정보가 거짓이다라고 확인이 되면 없앨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도메인 이름 관리 준칙 안에 사후적인 제재가 가능하도록 문구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등록할 때 이 조건에 부합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사후에 조치를 한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부적합 사용 신고가 있다라고 이제 신고가 접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자기가 저도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그냥 아무거나 찍어가지고 .or.kr을 했더니 도박 사이트가 나오더라고요. 뭐 이런 식으로 부적합한 사용이 있는 경우에 이제 신고를 받아서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가는데 이런 민원들이 꾸준히 발생을 하고 있어서 KR릭 같은 경우, 그러니까 도메인 이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이거가 뭔가 조치가 필요한 게 아닐까. 그리고 매번 건건이 이제 확인을 하고 이 문제 상황에 대해서 도메인 등록자에게 이거 조치하라고 하고 또 도메인 등록자는 도메인 등록한 한 사람한테 연락해가지고 확인하고 그러니까 많이 발생하진 않지만 꾸준히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그다음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으니 아예 도메인 등록하는 기준에 있어서 도메인 등록하는 그 방법에 있어서 뭔가 새로운 조치가 필요한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수요가 발생을 한 거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까 말씀드렸던 도메인 등록 관리 준칙에 의해 가지고 부정한 사용, 원래 목적과 원래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사용되는 경우에 대해서 말소하는 이런 사례들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데 이거를 원천적으로 막아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방법을 고민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2019년부터 지금 벌써 4년이 됐는데요. 그때부터 영리적으로 분명히 비영리라고 했는데 영리적으로 그 영리라고 하는 것도 약간의 그 속임, 그러니까 오할이라고 하는 것이 비영리고 공공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의 이해를 악용하는 그런 식의 영리적인 활동에 대해서 막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 제기가 있어가지고 토론이 시작이 됐어요. 2019년에. 근데 이게 사실은 토론을 하면서도 늘 약간 쳇바퀴 도는 뭐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그 인터넷 주소자원 기본 계획 아예 202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인터넷 주소자원 기본 계획 안에 이런 문제를 아예 2003년까지 해서 정리를 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정책을 세우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2023년 올해는 뭔가 정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굉장히 비슷한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논의됐던 2019년부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논의되고 있던 것들을 크게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아예 포기하자. 아예 비영리라고 하는 거를 애매모호하니까 아예 그냥 비영리라고 하는 걸 포기하고 법인이나 개인 모두에게 그냥 co.kr을 개방하듯이 개방하자라고 하는 그런 과격한 그런 제안도 있는데 또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터넷 도메인 이름이 생긴 게 85년이거든요. 그래서 40년이 넘게 이 도메인을 사용하고 있고 5월.kr이라고 하는 건 어떤 공공의 비영리라고 하는 사람들의 인식이 박혀 있는데 이거를 갑자기 바꾼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할 거다. 그래서 이거 만약에 바꾸게 될 경우에도 굉장히 많은 홍보가 있어야 될 거다. 여전히 아까 말했던 이 5R이라고 하는 도메인은 공공이기 때문에 나한테 피해를 주는 나를 악용하는 그런 도메인이 아닐 거다라고 사람들이 믿고 접속하는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는 힘들 거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예 모든 공공 도메인을 새로운 도메인으로 만들어 다 옮겨버리고 그 도메인에 대해서 어떤 그 정말 공공성이라고 하는 걸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드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라고 하는 아이디어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예 지금은 아까 다시 돌아가서 보면 비영리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도메인은 비영리라고 영역을 정의했고 그 다음에 자격에 법인 혹은 개인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 많은 케이스가 개인자가 5월.kr이라는 도메인을 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5R이라고 하는 것이 갖는 공공성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들어오게 하고 그 신뢰를 악용하는 이제 그런 케이스가 많은 건데, 그래서 개인을 없애자. 그럼 개인 없애고 그냥 법인 단체로 제한하자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법인 설립을 허가한 주무관청에서 발급한 서류로 해가지고 확인하자라고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존의 비영리 단체 중,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많은 그 잘 알려져 있는 비영리 단체들이 OR.KR에 등록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개인 자격으로 등록이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사례들이 그러하기 때문에 이렇게 바꾸는 것도 괜찮을까라고 하는 이제 염려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법인과 개인이 등록할 수 있다고 했고, 그런데 아까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개인 자격을 삭제하고 법인이 된다라고 했을 때, 단체만 가능하다고 했을 때, 그럼 기존 가입자들은 갱신할 때 너 안 돼, 갱신 못 해 라고 막을 거냐. 이미 그동안에 자기의 어떤 영역으로 자기의 이름처럼 사람들한테 인식되어 있는데 조건이 바뀌었다고 해서 기존에 등록해 있던 사용자가 갱신하는 거를 못하게 할 거냐. 뭐 이런 이제 문제 제기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가장 중요한 논쟁거리는 뭐였냐면 그 해당 영역의 비영리의 데피니션이 뭐냐, 그걸 적용 대상이 뭐냐, 그 기관이 비영리 기관이라는 거냐, 그 페이지, 그러니까 이런 도메인을 등록해서 웹페이지를 가지고 뭔가 서비스를 한다고 할 때 그 서비스 안에서 그 서비스가 비영리라고 하는 거냐, 비영리 기관이 영리 활동을 할 수도 있고 영리 기관이 그 페이지를 만들어서 비영리적인 활동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그럼 과연 비영리의 적용 기준이 뭐냐, 적용 대상이 뭐냐라고 하는 이슈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도 법인 혹은 단체라고 할 때 단체를 어떻게 증빙할 거냐, 법적으로 증명 가능한 그런 법인만 가능하게 할 거냐, 그렇게 되면 기존에 등록된 사람들은 등록을 취소할 거냐, 뭐 이런 이슈들이 발생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같은 경우에 법인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있다라고 할 때 도메인 등록하는 그 시점에 법인을 등록하지 않은 상황에서 막 준비하는 과정에서 도메인을 가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아직 회사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자기 이름을 가지고 이미 도메인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자기 회사가 준비가 되면 이제 고 하는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법인이 되는 경우, 법인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없는 케이스도 있을 수 있다. 그런 경우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다양한 논쟁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러다 보니까 계속 쳇바퀴를 돌고 어느 하나에도 명확하게 답을 만들기가 어려워서 쳇바퀴 논쟁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좀 더 많은 분들한테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이 자리를 통해서 이게 얘기를 꺼내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지역 도메인, 제가 아까 그냥 말로만 하고 말았는데 지역 도메인이 있습니다. 이걸 언제 만들었냐면 2000년대 초, 1990년대 말, 이제 2000년대 초에 갑자기 2단계 도메인들이 쭉 확장이 됐었는데 그때 확장하면서 지역 도메인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부산, 충북, 충남, 대구 이제 이런 식으로 외국어 표기법에 따라서 지역명들을 영어로 표기를 해가지고 도메인을 만들었는데 실제 보시는 것처럼 경복.kr은 3개 등록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충남은 6개, 그나마 가장 많은 게 서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갖고 있는 상징성 때문일 것 같은데, 경기와 서울의 경우는 도메인 등록 건수가 좀 있지만 나머지는 도메인 등록 건수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지역 도메인은 완전히 그냥 뭐 이 상태로 포기할 거냐, 아니면 이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싶은, 지역의 어떤 명칭을 살리고 싶은 그런 사용자들이 수요가 있음을 가정하고 그들이 이렇게 긴 이름이 아니라 조금 더 나이스한 좀 짧은 짧은 길이의 이름이라면 거기에 뭔가 등록을 하고 자기의 사업을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제 기대를 하면서 도메인 이름을 축소하는 거 어떨까라고 하는 의견인 건데요. 근데 사실 공공기관들은 이미 go.kr을 많이 사용하고 있지. 만약에 이거를 지역 도메인을 축소한다고 해도 이제 공공기관보다는 개인들이 거기에 등록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슈는 뭐냐면 이거를 만들 때 제가 관여를 했었는데 어떤 표기를 쓸 거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원칙을 누가 정할 거냐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도 그래서 외국어 표기법에 따라서 이제 비읍은 비이고, 사실은 이게 솔직히 얘기하면 부산이 원래 푸산이었어요. PUSN이었다가 중간에 그 한글 표기법이 바뀌는 바람에 부산으로 바뀐 그런 또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거의 경우에, 그런데 외국어 표기법을 따라서 경북 이렇게 바꿨는데, 그럼 2글자, 3글자로 바꾼다고 하면 그 기준은 누가 만들 거냐라고 하는 거가
이슈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지역에서 알아서 하게 할 거냐 이런 것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도메인에 대해서 이미 알고 오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CCTLD 저희가 KR 그다음에 뭐 US, JP 이런 것들이 그냥 그냥 기술자들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ISO라고 하는 국가 표준 기구에 국가에 대해서 세 글자짜리 약어, 두 글자짜리 약어 표가 이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표에 의해서 국가 CCTLD가 만들어진 거지 그냥 도메인 이름을 하는 기술자들이 만들어낸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사실은 이걸 두 글자, 세 글자로 줄인다라고 하면 국가적으로 우리나라의 체계를 봤을 때는 뭐 행안부나 이런 데서 표준을 만들고 이제 그거를 도메인에 적용하는 이런 식으로 하는 절차가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은 신규 공공 2단계 도메인 생성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kr 앞에 이미 여러분이 원하시는 도메인을 등록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정말 좋은 이름이 있다라고 할 때 그 이름이 누군가 등록하고 나면 이제 옵션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2단계 공공 도메인을 새로 만들면 훨씬 더 많은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이름을 등록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를 하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영문 KR을 개방할 때, 그러니까 지금 KR 앞에 그냥 등록자들이 원하는 이름을 등록할 수 있도록 2006년에 개방을 했는데 개방을 하면서 묶어놓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원하셔도 영문 두 글자로 된 도메인을 등록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왜 그렇게 했냐면 나중에 공공 도메인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을 거다라고 해서 두 글자짜리 영문 도메인을 등록 못하게 막아놓은 상태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화적인 고려를 해서 비속어 못하게 했고 2단계 공공 도메인 막았고 그다음에 지역명을 영어로 표기한 사례가 191가지 도시 이름으로 해서 쭉 191개의 영어명을 표시한 것도 혹시라도 지역 도메인이 도 단위가 아닌 시 단위로 확대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지역명을 대표하는 이름도 막아놓은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키사에서 2019년에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도메인 신규 생성하는 게 괜찮겠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어서 물론 4년 전 얘기긴 합니다만 새로운 도메인을 만드는 것은 어떨까라고 하는 고민을 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는 건 CCTLD나 GTLD에서 보면 도메인 등록이 증가하고 있고 그 다음에 CCTLD도 굉장히 다양한 도메인들이 있는데 그 도메인의 등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요즘 인공지능 많이 하고 그리고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회사들 보시면 .com 안 하고요. .io, .ai 이런 식으로 새로운 도메인들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ai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거는 전체 CCTLD의 도메인 등록 건수를 분포를 차트로 한 건데 회색으로 왼쪽에 있는 회색으로 된 표시가 기타거든요. 기타에서 물론 당연히 이제 CN이 제일 큽니다. 뭐 중국이 나라 원래 크니까 전체 도메인 등록자 수가 많고 그다음에 기타라고 하는 게 전체 반가량 차지하는데 기타 중에 .ai라는 도메인이 있고 이 도메인이 요즘에 인공지능에 관련된 인기 덕분에 2023년 1월 1일 현재 7만 건이었다가 2023년 6월 현재 6개월 만에 거의 2배 이상 도메인 등록 건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나라에서도 물론 이제 우리나라 스타트업들이 우리나라에서 사업이 마치는 게 아니고 뭐 전 세계적인 사업을 하기 때문에 .ai를 더 선호할 수 있겠지만 .kr 앞에 ai.kr이라고 했을 때 그쪽에 뭔가 도메인을 등록할 수요가 발생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아까도 그 지역 도메인을 두 글자, 세 글자로 줄인다고 할 때 그 줄이는 표현을 누가 결정할 거냐라고 하는 이슈가 있었던 것처럼 .kr 2단계 공공 도메인을 신설한다고 할 때 신설 제한 주체가 누구냐? 예를 들어 .ai, kr을 만든다고 할 때 그 ai라고 하는 도메인을 만들자고 누가 제한할 거냐? kr릭이 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일반 개인이 이런 도메인이 있으면 사람들이 필요로 할 것 같다라고 해서 그냥 일반 개인이 신청하면 되는 거냐? 그리고 신청 대상이 누구냐? 물론 저희가 도메인 관리는 kr릭이 하고 있기 때문에 뭐 kr릭을 통해서 신청을 할 수 있겠죠. 혹은 CCTL 그 아이칸 같은 국가도 그 GTLD 같은 경우에는 아이칸이라고 하는 곳에 신청을 받아서 등록을 하는데 이 도메인을 그러니까 TLD를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는 걸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신규 2단계 공공 도메인 신설을 신청한다고 할 때 죄송한데 저 물 도메인 관리 능력을 가진 기관이 해야 되는 거냐 뭐 이런 이슈도 있고요. 신설 과정 신청만 하면 허용할 거야?
혹은 그거에 대한 의견 수렴은 어떻게 할 거야?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할 거야? 몇 번을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갈등이 생긴다라고 했을 때 동시에 어떤 도메인 이름을 등록했는데 그거 안 됩니다. 난 내가 더 자격이 있습니다.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들 간의 갈등 해결은 어떻게 할 거야? 그다음에 그런 그 의견 수렴 과정을 한다고 할 때 누가 해야 되는 거야? 신청자가 해야 되는 거야? 케알릭이 해야 되는 거야? 뭐 이런 이슈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신설을 확정한다고 할 때 그거를 인터넷 주소정책위원회에서 할 거야? 아니면 과기정통부 장관이 하는 거야? 케알릭이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막상 공공도메인을 저희가 2003년, 2000년대 초 혹은 90년대 말에 이 당의 공공도메인을 만들고 이후로 안 만들었거든요. 이후로 만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때의 절차, 그때의 시스템과 이 도메인을 관리하는 시스템과 현재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그때 했던 방법론을 그대로 적용할 수도 없는 거고 지금 뭔가 새로운 절차와 법 과정에 대한 정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했냐면 그때는 지금 보면 KG라고 하는 도메인인데 그거는 이제 유치원이거든요. 유치원 도메인인데 유치원 협회에서 도메인을 등록하겠다고 신청을 해서 그때는 이렇게 국가가 관리하는 게 아니었고 민간 조직이 있었는데 그 민간 조직에서 KR릭을 중심으로 한 민간 조직에서 공청회를 개최해가지고 몇 번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서 뭐 반대 의견이 거의 없었고요. 하여튼 그런 절차적인 절차들은 보장해서 갔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새로 이렇게 2단계 공공도메인 신설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아마도 그런 어떤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 수렴을 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여전히 누가 언제 어떻게라고 하는 그런 그 원칙이 수립되고 나야만 2단계 공공도메인 신설이 가능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따가 좀 토론도 할 거지만 플로어로부터 의견을 요청드리는 건 아까 OR.KR이라고 하는 거에서 OR이라고 하는 거를 그러니까 옵션은 이런 겁니다. 그냥 둬. 그냥 하던 대로 해. 뭐 가끔 계속 꾸준히 민원이 들어온다고 하지만 어떻게 해결하는 대로 해결하면 되지 뭐. 라고 하는 거 의견이 있을 수 있고요. 아까처럼 또 완전히 포기해. 그냥 그거 비영리라는 거 하지 마. 그냥 개방해. 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있고 또 세 번째는 그럼 단체까지만 허용해. 개인 허용하지 마. 이 세 가지 옵션이 있는 건데 그 세 가지 옵션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2단계 공공도메인 신설에 대해서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고 신설 전차에 대해서 어떻게 주체와 과정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주시면 잘 듣고 기록해서 나중에 의사결정하는데 반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토론하려면 조금 시간이 제약이 있기 때문에 바로 토론에 들어갈 텐데요. 그 뒤에 두 번째 주제가 이제 후이즈인데 후이즈 얘기는 이후 발제를 다시 듣기로 하고요. 현재 어쨌든 현안이 되고 있는 이 세 가지 이슈, OR.KR에 대한 비영리를 유지할 것이냐, 그 다음에 지역 도메인을 좀 더 단축시킬 것이냐, 그 다음에 신규 공공 도메인을 2단계 설정하는 절차를 열 것이냐, 이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반드시 세 가지를 다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자기 의견이 강한 부분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말씀을 주시기 바라고요. 신중현 대표님께 먼저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예, 신중현입니다. 사실 되게 오랫동안 얘기된 주제였기 때문에 지금 강경래 교수님의 발표를 짧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몇 년간의 이 회의록들이 쫙 머리에 들어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말은 사실은 얘기는 계속 되고 있지만 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마지막 부분, 그러니까 뒤에서부터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도메인을 만들 때 그 필요는 느끼고 또 저 말고도 많은 사람이 느낄 것 같아요. 근데 과연 어떤 절차를 만들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는 여전히 고민스러운 부분인 거고 그렇다고 지금 이런 식으로 몇 년이 보내는 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오늘 같은 자리를 포함해서 좀 더 의견이 수렴해서 일단 진행할 수 있는 데까지 진행하자는 게 사실 제가 느꼈던 주소분과위원회 이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전히 저희 분과위원이나 혹은 키가에서는 도저히 독자적으로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 그게 뭐 기사가 됐든 아니면 뭐 다른 공공기관의 어떤 공적인 절차가 있어야지만 사실은 좀 더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2단계 이 지역 도메인조차도 사실은 이것도 저희 내부끼리 얘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을 것 같고 이게 뭐 행안부가 됐든 어딘지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드는 게 사실 그 다음 단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5R 도메인 같은 경우는
여전히 논란이 많죠. 논란이 많지만 그 제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입장은 그러니까 현재 도메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권리는 보호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사악한 그 나쁜 생각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른 용도로 쓰고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거를 뭐 있는 도메인을 뭐 완전히 바꾼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자격을 개인은 안 된다고 하는 것도 사실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공공적인 일을 사실 시작은 개인이 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그걸 포함해 가지고 여전히 뭐 고민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지만은 그 다른 분들과 달리 저는 이제 그 도메인 관련된 일을 실제로 하고 있는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은 우리나라는 도메인 숫자가 그렇게 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지 않고 있다는 얘기는 도메인 사업을 하는 그 이 회사들 입장에서는 뭐 그냥 어찌 보면 현상 유지인 입장이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나오는 많은 일들 혹은 뭐 어떤 새로운 보안 이슈들 그런 것들은 그 도메인 회사들 입장에서는 다 비용이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뭐 저는 특히 저는 이제 뭐 회의에 참가하니까 보안적인 이슈도 그렇고 뭐 예를 들어 뭐 어떤 뭐 프라이버시 이슈도 있고 이슈에는 100% 공감을 해요. 근데 그 이슈를 시스템적으로 커버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그게 개발이 됐든 뭔가 비용을 들거든요. 비용이 든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도메인 비용을 더 받을 수 있는 입장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도메인 회사들은 사실은 도메인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안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속했던 협회, 그러니까 도메인 호스팅 협회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도메인 사업을 하는 한 뭐 이 전체 도메인 그 레이스 중에 한 반 정도가 저희 협회 가입해 계신데 그분들조차도 그렇게 큰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는 맨 처음에 이 이제 주소분과위원회에 참가하는 그러니까 도메인 협회 입장으로 이제 참가를 했는데 사실은 키가는 도메인보다는 훨씬 더 많은 주제를 다루고 있고 그다음에 개인적으로도 사실 도메인 이외 주제 때문에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뭐 업계의 입장은 사실은 도메인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관심이 없는 것 같다 대부분. 하지만 뭐 여러 가지 기술적인 이슈 때문에 비용을 기술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또 키가 혹은 주소분과위원회 일하는 입장에서는 비용이 감소하더라도 당연히 해야 할 일인 것 같다 정도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후이지 이우정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5월정 KR, 그러니까 비영리 단체가 사용하는 도메인인 현 상황에 대해서 어떤 개선안을 많이 논의해 주신 것 같아요. 뭐 저는 일단 국가 도메인 등록 대행자 회사의 입장에서 뭐 조금 전에 신종현 대표님께서 많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추가하고 싶은 얘기들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5월.kr이 비영리 단체가 사용하는 도메인이라는 것이 일종의 처음 제정됐을 때 그리고 입법 뭐 법령에 들어갔을 때 어떤 취지는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만 과연 지금 시중의 인식이 그만큼 강한가?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등록하시는 분들이 상당수가 개인인 이유도 그러하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렇습니다. 이 도메인을 등록한 사람 또는 이 도메인으로 홈페이지가 제작되어 콘텐츠를 제공하는 단체 또는 조직이 절대적으로 비영리 단체라는 걸 이 도메인이 인증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런 인증을 하기 위해 이 도메인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뭐 전문가분들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org의 사례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업무 부담이 국가 도메인 등록 대행자들 입장에서의 업무 부담은 대충 이렇습니다. 키사 측에서 뭐 도메인을 삭제, 말소 처리, 뭐 등록 취소 처리, 그리고 모니터링 그런 걸 할 때 저희가 이제 고객들에게 전화를 해서 안내를 드리고 뭐 그런 과정에서의 업무 부담이 분명히 있고 하지만 그 업무 부담 때문이 아니라 실제로 제 생각에는 비영리 단체 두 가지 모두 매우 이 엄격하게 적용하고 이후 사후 관리하는 게 어렵습니다. 비영리는 넘어가고 단체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럼 법인이어야 되느냐? 그럼 저 비법인 사단은 어떻게 할 거냐? 수많은 비법인 사단 중에 어떤 특별히 어떤 목적을 가지고 관리되지 않아서 단체라는 걸 별도로 증명할 수 없거나 등록의 대상이 되지 않는 단체는 단체인지 어떻게 볼 것이냐? 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그냥 단체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등록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자율에 맡기는 것이 조금 더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키사 측에서 이제 이 5월.kr이라는 도메인의 의미를 어떻게 정의하고 앞으로 활용하실 것인가에 따라서 뭐 결정하실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도메인 문자 길이 축소에 관한 의견에 대해서는 뭐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고민한 것이 저희에게는 업계 입장에서는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고요. 다만 아주 활성화될 것이냐 잘 모르겠습니다. 예, 솔직하게 이 부분은 아까 그래서 신규 공공 2단계 도메인 생성하고 좀 결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i라든가 또 지금 .im이라든가 또 예전에 .co나 .tw, .tv 이런 그때그때 좀 두 글자 ccTLD들이 유행을 합니다. 그 국가하고는 안 무관하게요. 지금 .im이 어느 국가인지 아는 사람이 시중에 얼마나 있으시겠어요. .ai도 인공지능과 무관하게 뭐 여러 가지 결제 대행사라든가 대단히 유명한 회사들께서 많이 찾습니다. 저희도 기업 도메인 등록하실 때 저희가 짧은 글자를 가능하면 원하시기 때문에 그다음에 .com이 좀 식상하거나 원하는 문자열이 없기 때문에 .ai 많이 추천해 드리거든요. 근데 이건 트렌드하고도 매우 밀접하게 관계가 있고 뭐 아주 우연스럽게 만들어지는 어떤 국가 2단계 문자열의 어떤 우연에 좀 기인하는 바도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특정 ccTLD를 늘린다는 게 바로 시장에서의 어떤 반응으로 이어지는 거는 결코 아니라고 생각은 합니다. 공공 2단계 도메인 생산에 대해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다양한 TLD를 만들어서 뭐 2단계 만들어서 많이들 시장에서 사용하게 만드는 것 자체는 아주 좋은 어떤 목적이 있는데 뭐 어떤 뭐뭐.kr이라고 해서 이제 길어진다는 관점에서 보면 .ai 같은 그런 반응을 기대하는 건 좀 어려울 거고요. 그리고 이제 주체라던가 이런 부분은 아마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 외에 레지스트리 역할을 하는 건 아마도 후이즈라는 회사밖에 없을 겁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회사 이름을 얘기하기 좀 먼데 닷삼성 한글까지 해서 두 가지 레지스트리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신규 GTLD 때. 그런데 이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직접 도메인을 운영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의지가 있는 단체, 의지가 있는 아까 말씀하신 뭐 케이지 같은 경우도 있는데 그런 운영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시다면 얼마든지 뭐 한국인터넷진흥원이나 또는 저희 회사들 지원을 받아서 같이 운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이제 뭐 수익성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냐 아니면 이 도메인을 만들어서 운영을 한다는 어떤 상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이건 만들고 싶은 주체의 의지에 좀 달린 일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절차는 그 의지에 따라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러니까 기업에서 나오신 두 분의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역시 기업적인 특징을 그대로 또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또 그게 또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좀 트렌드를 바꿔서 우리 시민사회에서 나온 박지현 변호사님 마이크로 넘기겠습니다. 저도 주로 5월.kr 얘기를 먼저 좀 드리고 나머지는 간단하게 뭐 코멘트 드리는 정도로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후이즈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영리 비영리 혹은 단체 혹은 법인 이런 것들을 입증하는 절차나 과정이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는 점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5월.kr 관련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영리 비영리 쪽은 조금 굳이 그 부분을 너무 엄격하게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단체성 입증 부분은 그래도 최소한의 어느 정도의 허들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순전히 개인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다른 대안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kr이라는 대안을 제안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도메인들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그 단체성 입증에 대한 것은 이제 사전적으로 요구할 것인가 사후적으로 요구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구분이 있겠습니다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아까 이제 비법인 사당 관련해서는 그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서류가 좀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이제 실무적인 어려움을 토로를 해주셨는데 이제 비법인 사당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고유번호증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등록이 된다면 고유번호증을 제출하는 것으로 충분히 가름이 가능할 것 같고요. 법인이 아니더라도. 그리고 실제로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법인이 아니고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문제는 고유번호증을 제출함으로써 단체성, 그러니까 법인이 아닌 그 사람이나 뭐 재화의 모임인 사단이나 재단의 입증은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요. 그렇지만 이제 정말 개인 혹은 느슨한 연대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반드시 OR.KR을 사용해야 되는 뭐 그런 필요불가결한 사유가 혹시 있다면 그러면 이제 저는 입증을 좀 더 낮춰준, 예를 들면 뭐 모임 통장 같은 것도 갑자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식으로 여러 개인이 아니라 뭐 단체로서 아까 지향이라는 좋은 표현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지향을 입증할 수 있는 뭐 모임 통장이라든지 아니면 최소한의 그런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기준을 좀 정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단체성, 개인이 아닌 1인 이상의 사람들의 어떤 모임, 그 지향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점은 입증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다만 이제 등록 단계에서 요구하기보다는 예를 들면 설립 중에 있는 그런 단체나 법인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등록 단계보다는 이제 연장을 할 때나 아니면 실제로 문제가 됐을 때 요구를 하는 그런 방식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리 비영리 관련해서는 지금 굉장히 그 영리 기업들도 비영리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고 비영리 단체들도 수익사업 개최 신고를 해서 영리 사업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구분이 굉장히 모호해지고 있어서 이 구분을 엄격하게 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이제 해외 같은 경우에는 영리 기업들도 ORG 형태로 그런 영리 사이트를 따로 운영을 하거나 아니면 기업 CSR 페이지로 이제 포워딩하는 형태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영리 기업들, 예를 들어 삼성닷.org 같은 경우는 아예 지금 제가 쳐본 삼성닷.or.kr 가보니까 아예 사이트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현대.or.kr을 가보니까 현대 관련 학교, 현대라는 이름을 쓴 학교로 연결이 돼서 영리 기업들이 비영리 활동을 하는 것에 이런 OR.kr이 많이 사용되고 있지는 않는데 해외는 좀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구분이 모호해지는 단계이기 때문에 여기 입증은 최소한의 비영리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특별히 문제 삼지 않는 그 정도로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머지 의견 같은 경우는 2단계 아까 그 신규 도메인 관련해서는 주소정책위원회에서 좀 이걸 다루면 어떨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법이 개정이 되고 주소정책위원회로 이제 개편이 되면서 지금 말씀해주신 이런 내용들을 다룰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게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지 조금 더 살펴봐야겠습니다만 주소위에서 다루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영진입니다. 그 주제들이 괜찮습니다. 예, 주제들이 뭐 기술계에서 이렇게 많이 말씀드릴 수 있는 주제들은 아니지만 먼저 기술적으로 말씀을 한 가지 먼저 가장 쉽게 드릴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지역 도메인 같은 경우 저희가 지금 길게 쓰고 있는 걸 이제 2자로 줄이게 될 경우에는 다행히 2자로 생성을 다 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 2자를 생성한다고 해서 이걸 이제 또 산업계에서는 2자가 생겨났으니까 비용에 대한 문제들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기술적으로 보면 2개의 긴 거와 짧은 게 같이 연동돼서 갈 수 있도록 아예 처음부터 표준을 그렇게 만들어서 운영의 표준을 만들어서 반드시 2개가 같이 돌도록 따로 돌지 않도록 하는 건 아주 중요할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그럼 어렵지 않은 거니까 그렇게 해서 긴 걸 하든 짧은 걸 하든 사용자들이 반드시 한 그 지역의 도메인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제한사항을 가지고 쭉 운영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은 해보았습니다. 신규 2단계 도메인 생성하고 관련해서는 저희 나라는 우리나라는 아시는 것처럼 인터넷 주소 자원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서 정한 권한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어디 2단계를 생성하는 게 KR리그로 위임되어 있는지 아니면 그게 과기정통부 장관이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그보다 더 위에서 해야 되는 건지 제가 지금 시행령이나 이런 것들을 다 못 봤는데 법 시행령 우리 KR리그가 갖고 있는 키사가 갖고 있는 그 범위의 위임의 정도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기본적으로 아마 따라야 될 거고 그걸 따르지 않겠다고 하면 다시 바텀업으로 해서 의견을 내서 법을 바꾸고
그 다음에 가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에서 갖고 있는 위임의 정도를 한번 우리가 파악을 해보고 그거는 가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마지막으로 5할정 KR은 의견이 오늘 또 분분한 것 같습니다. 이게 19년부터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논의가 된다는 건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것 같다는 주제인 건 분명한 것 같고요. 논의를 하면서 이렇게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우리가 5할정 KR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하고 있나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영리 비영리를 나타내기 위해서 갖고 가는 건지, 아니면 이게 단체를 위해서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아까 또 보니까 공신력 있는 공공에 대해서는 따로 다 모으고 또 하자는 이런 얘기들도 잠깐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서 이게 공신력 있는 공공기관을 위한 거였는지, 그건 지오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우리가 5할정 KR 도메인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국민들이 갖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추구하는 바가 있는지, 정확히 국민들이 확실히 이건 이렇게 좀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는지, 그게 먼저 정해지면 저희는 또 사후에 지금 인터넷 분쟁 조정위라든가 사후 지금 또 잘못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레스트라와 레스트리가 함께 해서 말소도 시키고 하는 정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성을 오히려 잘 정하면 사전에 맡기는 시스템적으로는 솔직히 상당히 구현의 익스펜스가 되게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적에서 기술 쪽에서 본다면 사후 관리를 하되 우리가 갖고 있는 제도들을 잘 활용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을 좀 더 명확히 해서, 그러면 이제 그 방향이 정해지면 좀 홍보를 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가져가든지 그런 것들을 정하고, 기존에 있는 사용자들에 대한 보호는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방향이 정해진다고 해서 기존 등록자들이 이렇게 갑자기 말소가 되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는 인터넷에서 이 인터넷 주소 하나 자체가 자산이고 아이덴티티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호들은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서영진 이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사회로 중간에 개입을 안 한 이유가 시간 절약을 위해서였습니다. 근데 아울러서 저보다는 오히려 우리 이정민 팀장님께서 잘 이렇게 발언자들의 발언에 대해서 경청하시고 메모까지 하셨으니까 잘 이렇게 패키징을 해주실 걸로 믿겠습니다.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네, 기사 이정민입니다. 먼저 5할정 KR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제 5할정 KR이 해당 영역이라는 게 비영리로 돼 있고 등록 자격은 법인 또는 개인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실무적으로 어떻게 지금 적용을 하고 있느냐를 말씀을 드리면, 그 신청인 자체가 비영리성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지 않고요. 네. 구체적인 이용 목적이 비용리적인 것으로 이제는 해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적용을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국민신문고나 이런 걸 통해서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5할정 KR은 비영리를 위한 영역인데 이 사람이 지금 영리적으로 쓰고 있으니까 잘못된 거 조치해 주세요라는 민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강경란 교수님 자료에도 있었지만 이게 꾸준히 들어오는 민원이고, 저희가 그거를 민원이 들어오면 그 다음에 대행자분께 등록인을 대상으로 해서 이분이 비영리로 쓰고 있다, 영리적으로 쓰고 있다라는 신고가 들어왔으니 확인을 해달라라는 공문을 기사가 보냅니다. 그러면 등록 대행자분이 등록인에게 컨택을 해서 요거를 비영리적으로 쓰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나는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없고 모르겠고 그냥 이대로 쓸 거다라고 하게 되면 저희는 이제 말소 조치를 진행하게 되는데, 말소 프로세스는 30일 동안 사용 정지를 시킵니다. 근데 이 기간 중이라도 내가 앞으로 비영리라고 쓸 거야라는 거를 입증을 하시면, 예를 들면 홈페이지 내용을 바꾼다던가 아니면 그럴 계획이 있다는 거를 알려주시면 저희가 정지를 풀어드려요. 근데 그 기간에 그런 활동이 전혀 없다고 하면은 30일이 지나서 이제 말소를 하는 프로세스를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도메인은 등록을 할 때 이런 경우에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게 준칙은 있지만 누가 준세칙을 다 읽어보시고 등록을 하지 않다 보니까 안내하는 분도 부담스럽고 등록인 입장에서도 굉장히 당황스럽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정책이 조금 명확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께 이제 이런 의견을 좀 요청을 드리는 거고,
사실 민원 처리는 그냥 하면 됩니다. 사실 불편하지만 하면 돼요. 이게 민원은 사실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예를 들면 정부기관이 아닌데 지오점KR을 쓴다. 말소해야죠. 근데 그런 일은 사실 발생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행안부에서 허용된 거 확인하고 나서 등록이 되기 때문에 지오 같은 경우에는 정부기관만 등록할 수 있게, 또는 정부기관이 허락을 해서 정부 이름으로 등록을 한 다음에 산하기관이 쓰는 경우가 왕왕 있긴 합니다. 어쨌든 등록 신청 주체는 정부기관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별로 이슈가 없는데, 이 5할.kr은 뭐 제가 2019년에 논의됐다가 지금 또 논의되는 그 배경은, 사실 19년도에 제가 인터넷 주도 정책 팀장이다가 3년 동안 다른 팀 팀장을 하고 올해 다시 복귀를 했어요. 와서 보니까 계속 이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만약에 등록인의 입장이라고 했을 때, 내가 5할.kr을 등록을 했는데 잘 한 2달 동안 잘 쓰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연락 와서 누가 신고했으니까 말소해야 됩니다, 이러면 얼마나 황당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게 우리 저희의 홍보 부족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좀 정책이 정비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사실 부담스러운 게, 키사가 콘텐츠를 규제하는 기관이고 싶지 않습니다. 네. 저희가 도메인을 등록을 할 때는 그 도메인이 어떻게 쓰일지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태에서 등록이 되고, 이후에 막 1년 후에 뭐 홈페이지 만드시는 분도 있고 2년 후에 만드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블로그랑 연결해서 그냥 개인적인 목적으로, 근데 되게 좋은 목적으로 뭔가 정보를 알려주고 이런 용도로 이제 사용하실 수도 있는데, 거기에 배너 광고가 하나 붙어 있는 거죠. 그럴 때 그러면 그 배너 광고는 유료일 것이니까 이거는 영리가 맞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이제 그런 민원에 대응한다라는 이런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사실 딱 보면 영리인지 비영리인지 답이 나오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렇지 않은 모호한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봤어요.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는 우리처럼 비영리라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냥 조건만 있지 확인하지 않는 나라가 있고요. 호주 같은 경우에는 조건 있고 확인해서 사후 조치를 하는 나라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예 자격을 딱 정리를 그냥 해놨어요. 그래서 뭐 재단법인, 사단법인, 의료법인, 감사법인, 종교법인, 비영리법인, 특수법인, 협동조합, 공식국제기구, NGO, 외국 정부, 제1공관, 물론 여기에 등이 붙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런 기관들을 명시함으로써 이런 외의 기관들이 이제 등록 신청할 생각을 못 하게끔 그렇게 가이드라인을 아예 주고 있는 그런 국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논의를 많이 했었는데, 예시로 하나 나왔던 게 이런 거예요. 고유번호증. 이거는 사실 고유번호증 제출하고 받는 거는 과거서부터 굉장히 오랫동안 이어오다가, 그러다가 이제 뭐 도메인 이름이 등록 대행 체제가 되고 이렇게 되면서 서류를 직접 받지 않고 그냥 이제 본인이 개인도 등록, 원래 처음에는 개인 등록을 못 했었습니다. 근데 개인 등록이 허용되면서 이런 서류를 등록 시기에 받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유번호증을 받는다라는 안, 그 다음에 플러스 또 사업자 등록증인데 사업자 등록 번호가 135-82-07931 이런 사업자 등록 번호가 있는데요. 그럴 때 가운데가 82인 경우에 그거는 세무서에서 비영리 기관한테 주는, 비영리 법인한테 주는 그런 사업자 등록 번호예요. 그래서 그런 등록 번호를 가지고 있는 회사는 등록할 수 있게 해준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 제가 세무서에 문의를 해보니까 82로 했다고 무조건 비영리로 볼 수는 없다라고는 해요. 하지만 일단은 신고를 할 적에 내가 이런 목적으로 사용하겠다고 했을 때 이제 82 번호를 준답니다. 근데 이후에 목적이 바뀐다고 해서 사업자 등록 번호가 바뀌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면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증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설립 허가증이라는 증서가 또 있다고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서류들을 받고 5할.kr을 등록을 해주는 방안도 과거에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저도 아까 서영진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여쭤보는 분마다 본인들 생각이 다 다르세요. 그래서 아까 그 이용자 인식이 어떤지 이런 조사를 할 필요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추구하는 바는 무엇인지, 그러니까 키사가 추구하는 바가 사실은 뭐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리가 편했으면 좋겠다 이건 아니고요. 그냥 정책이 명확했으면 좋겠다가 추구하는 바라서 꼭 비영리로 가야 된다, 영리로 가야 된다 이렇게 정의해 놓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니라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다만 이제 키사 같은 경우에도 키사.5할.kr을 쓰고요. 근데 저희 이런 공공기관들 보니까
뭐뭐.kr 이렇게 OR 없이 2단계 도메인 쓰시는 기관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OR.kr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역 도메인과 신규 공공 2단계 도메인, 그러니까 신규 공공 2단계의 도메인이 지금 기존의 공공 2단계 도메인은 co.kr, or.kr, any.kr 이런 것들이 29개가 있어요. 네. 그래서 못 들어보신 것도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뭐 지역을 상징하는 그런 것들도 10몇 개가 있고 29개가 있는데, 처음에 3단계 도메인 정책을 그러니까 국가 도메인, KR 도메인이요. 국가 도메인은 독일 같은 경우에는 뭐뭐뭐.de 이렇게 끝입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도입이 됐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뭐뭐.co.kr, 뭐뭐뭐.or.kr 이렇게 해서 3단계 형태로 도입이 처음에 됐고, 이후에 2006년에 이제 뭐뭐뭐.kr이라는 도메인도 허용을 하자 이렇게 정책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가 다 사용되고 있는데, 초반에 3단계 도메인으로 도입을 시작한 이유는 확장성을 고려해서 그럴 거거든요. 그래서 co, or, any, geo 이런 것들을 추후에도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근데 가장 마지막에 생성된 도메인이 2003년에 생긴 국방 조직을 위한 도메인 mil.kr이 있습니다. 이 도메인이 29개 중에 29번째 도메인이고 이후에는 생성이 안 됐어요. 그래서 조금 취지는 필요하면 만들어주자의 취지였는데 만들어주는 프로세스가 성립이 안 되어 있으니 수요가 있다면 만들어 드리는 건 어떨까, 이런 제안을 또 드리는 거고, 한편 또 그 배경에는 국가 도메인이 사실 등록 건수로 해서 막 활성화됐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기 좀 어렵죠. 그리고 도메인은 그렇습니다. 경기가 좋으면 도메인 등록이 사실 많이 늘어났는데 요즘 경기가 그렇게 좋지가 않고, 그리고 도메인 말고도 사실 여러분들을 소통하는 채널이 많이 생겼잖아요. 페북이나 뭐 인스타나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소통을 하시다 보니까 굳이 내 도메인을 갖고 있지 않아도 인터넷 이용에 큰 어려움이 없다. 그래서 인터넷 이용 활성화와 이 도메인 건수가 뭐 정비례한다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않기는 한데 100만 도메인 KR 도메인 100만 건을 돌파한 게 2008년도 말이거든요. 물론 그때 많은 무료 프로모션 이런 게 좀 있긴 했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작년까지는 110만 건 정도를 유지하다가 금년도에 109만 건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우리가 정책적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지는 않을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의견을 드리러 온 거니까 공공 2단계 도메인이나 뭐 신규 2단계 도메인 생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로 따로 의견을 드릴 생각은 아니고 이런 취지다라는 거를 이해해 주시고 발언하실 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수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토론자들 발표 5분을 다 들어봤습니다. 그 시간을 제가 아껴서 쓰고 있는데 플로어에 그래도 한 5분 정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질문하실 분 말씀해 주시고요. 혹시 온라인 줌으로 접속하신 분들도 채팅창에다가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받아서 여기서 대신 발표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거나 의견이 있으시거나 어느 쪽도 좋습니다. 자기소개하고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제가 3가지입니다. 하나는 or.kr 어떻게 변화할 거냐 아니면 그대로 남길 거냐, 그 다음에 지역 도메인 단축하는 것에 대해 찬반이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AR.kr 이런 거 새로 만들어 볼까 찬반이 있겠고요. 의견 있으신 분? 예. 네. 저희가 이제 도메인에 대한 서영진 이사님처럼 아이덴티티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인터넷을 사용하는 경험을 가지면서 KR은 한국, AC는 학교, CO는 회사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 마찬가지로 OR은 그 사이트가 어떻든 비영리라는 영역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기준을 정의하기가 어렵더라도 저희가 정책을 세우고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 게, 왜냐하면 지금 사용자들이 인식이 비영리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자율로 맡겨서 사용자 도메인을 이용하는 기업 혹은 이용자들이 자율로 무작정 맡겨버린다면
제가 하고 있는 업무인 사이버 방어 영역에서는 피싱이라든지 다른 용도로 악용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그뿐만 아니라 한국만 KR에 대한 OR.KR에 대한 이제 국제적 인식 또한 OR은 비영리라는 영역에라는 거의 비영리 영역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그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상황에서 한국만 OR이 자율로 맡기면서 누구나 쓸 수 있게 영역이 된다면 국제적 신뢰 부분에서도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역 도메인 부분은 사실 저는 지역 도메인에 대한 니즈가 있는지부터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역 도메인이 사용하는 사례가 많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이용자들이 큰 니즈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마지막에 2단계 도메인 또한 이제 처음에는 니즈 문제로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닷컴이라든지 이제 시장에서는 기업들은 한국 기업, 이거는 미국 기업이라는 개념이 있지만 실제로 사용자들이 애플이 미국 기업인지 한국 기업인지 인식을 하지 않고 우리가 이용하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국에서 서비스가 되고 있다면 그게 미국 기업 국가의 개념과는 상관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애플 co.kr 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2단계 도메인은 저희가 뭐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인들을 통해서 그 민간 기업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었을 때, 우리 사용자들은 국가가 이 기업이 한국 국가 지역의 국경의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기업에서 실제로 일하고 계신 민간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은 본인들이 영업하고 있는 지역이 곧 이 기업의 국가다라는 개념을 좀 더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2단계 도메인은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키사의 배한철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의견으로 말씀 주셨으니까 제가 따로 답을 구하진 않겠고요. 또 플로우에 말씀하실 분 손 들어주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한국의 인터넷진흥원 이지에다이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건국대 대학생이고요. 제가 이제 그 일반 시민으로서 이제 그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 그 지역 도메인이 활성화되지 않는 게 문자 길이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그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는 이 문자 길이가 축소가 되는 거에 있어서 그 과연 활성화가 되는 것이 그러니까 효과성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제주라고 했을 때, 제주도의 그 도메인을 줄여서 JJ라고 했을 때 과연 그 시민들이 뭔가 그 접근하기에, 아니면 도메인을 활성화시키는데 과연 이제 효과성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따로 누구한테 혹시 묻고 싶으신 건 아니고요. 이정민 팀장께 답하는 걸로. 예. 혹시 다른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면 더 뒤에 마이크 좀. 예, GNM의 김동수라고 합니다. 제가 하나 이거는 건의고 질문이 하나 있는데, 우선 건의 부분에 대해서는 옛날에 이제 korea.kr이라는 그 도메인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도메인은 원래 개인이 등록하고 있다가 국가에서 이제 매입해가지고 지금 공무원들한테 뭐랄까 그 공무원들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그 도메인이거든요. 근데 이 도메인을 제가 볼 때 공무원들이 우리나라에서 몇 명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과감하게 이참에 이제 일반 민간에게도 이 도메인의 그 앞에 단을 좀 개화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을 하나 제시하고요. 제가 이제 이런 의견을 제시하는 이유는, 이제 지역 도메인에 관해서 뭐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저는 앞으로 폭발적으로 이 수요가 증가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아까 어떤 분도 말씀하셨지만 한 개로 이제 약자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제가 어떤 특정 업체를 거론하기 좀 그렇고, 옛날에 그 한글 도메인을 처리해주는 그 어떤 회사가 있었어요.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방식으로라도 어떤 지역 도메인을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본 주제와는 좀 별개인데 어쨌든 korea.kr에 대한 의견 나왔습니다. 자, 다른 의견 더 없으시면은 바로 마이크를 다시 가져오겠습니다. 저기 이정민 팀장님께서 어쨌든 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건국대 학생분께서 질문하신 거, 그러니까 제주를 예를 들면 jj.kr로 이렇게 줄였을 때 활성화가 과연 될 것인가? 사실은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이 그거거든요. 예,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은 질문인데 아마 그런 질문하신 취지는 그렇게 활성화랑은 상관이 없어 보이는데라는 생각에 말씀 주신 것 같아서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될까요? 네, 예, 예. 근데 이제 제주는 사실 JJ지만 경기 같은 경우에는 gyeonggi.kr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뭔가 회사를 검색할 때 우리가 도메인을 다 하나하나 입력을 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도메인이 홈페이지 주소로도 쓰이지만 또 메일 주소라도 쓰이는 그런 상황을 고려를 해봤을 때는 내가 경기에서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경기.kr을 등록을 하고 싶다. 쓰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메일 주소를 내 손으로 다 쳐야 된다고 했을 때는 굉장히 이게 부담스러울 수 있고 또 gyeong로 생각해 주시는 분이 있을 것인가 이게 한글 표기가 사실 영문으로 표기할 때 쉽지가 않은 사안이라 그래서 이제 저도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된 거고 만약에 도입을 하게 된다면 아까 서영진 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패키지로 이렇게 기존에 사용하는 것도 인정이 되면서 두 가지를 쓸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걸 쪽으로 사실은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이거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 네, 지역을 굳이 나타내고 싶어하는 사람 별로 없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많다면 굳이 이런 그러니까 굳이 뭐 gg.kr 같은 그런 두 글자로 된 지역 도메인 생성은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리아.kr 말씀하시면서 한글 도메인으로 지역 도메인을 활성화하면 어떻겠냐 이런 의견을 주셨다고 제가 이해를 했는데 한글 도메인이 사실 종류가 한글.kr 도메인도 있고요. 한글.한국 도메인도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저희가 다 한글 도메인으로 보고 있는데 최근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지역 축제 예를 들면 왕인 문화 축제라고 전라남도 영암에 이런 그 벚꽃 축제 같은 게 있어요. 그 도메인을 왕인 문화 축제.kr로 쓰고 있는데 사실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 말로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조금 더 발굴을 해서 일반 분들한테 알려드림으로 해서 이런 도메인도 쓸 수 있다. 이런 홍보 활동은 조금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글 도메인을 활용한 지역 도메인 활성화 이거 굉장히 좋은 의견으로 네, 생각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시간 반 동안 주제를 4개를 다루려고 해서 상당히 무리한 진행을 하고 있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플로우에 충분한 시간을 못 드려 죄송하고 바로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후이즈에 대한 겁니다. 후이즈는 이제 도메인 정보에 대해서 말하자면 검색하는 서비스인데요. 그 후이즈 검색 서비스의 어떤 그 중에서의 개인정보 이슈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를 오병일 대표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진보 네트워크 센터 오병일입니다. 저는 사실 최근에 이제 개인정보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높아지면서 기존에 이제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이 도메인 등록할 때 이제 개인정보 제공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이제 후이즈를 통해서 공개하는 문제가 과연 이렇게 계속 이제 유지돼도 괜찮은 것인지 이것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이제 부합하는 것인지 사실 이런 고민을 이제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개인정보 보호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던 그런 정책들을 좀 다시 한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이제 문제 제기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이런 발표를 이제 하게 됐고요. 오늘은 뭐 저도 어떤 이 정해진 정책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취지를 말씀드리면서 좀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가 도메인 등록을 할 때 이런 이제 개인 정보를 제공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개인 정보를 실제 이제 우리가 도메인 등록 대행 업체를 통해서 예를 들면 지금 후이즈에서도 나오셨지만 이런 대행 업체를 통해서 도메인을 등록하게 되지만 사실 KR 아래 이제 도메인을 실제 수집하는 주체는 한국인터넷진흥원입니다. 키사이고요. 그리고 이런 도메인을 등록할 때 어떤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지는 우리 도메인 이름 관리 준칙 제8조에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8조에 따르면 뭐 도메인 이름과 신청인 이름, 뭐 등록증, 등록번호, 그다음에 관리 책임자의 뭐 이름,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이런 것들을 이제 수집을 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런 어떤 그 도메인 등록자가 제공한 이런 개인 정보가 이제 후이즈라는 그런 서비스를 통해서 인터넷에서 누구나 이제 접근 가능하도록 이렇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도메인 등록을 해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먼저 우리가 도메인 등록을 내가 하고자 할 때 내 도메인을 누가 사용하고 있는지 찾아보게 되잖아요. 그럴 때도 이제 후이즈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는데 그 이런 후이즈 서비스라는 거는 이게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키사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정의인데요. 이 인터넷진흥원이 그 인터넷 마치 우리가 이제 뭐 부동산 등기부 등본처럼 어떤 인터넷 주소를 누가 이제 보유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정보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잘 안 보이시죠? 여기 아마 자료를 따로 가지고 계시면 그걸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도메인을 등록을 하게 되면 그 도메인의 등록자가 누구인지, 그 다음에 어떤 도메인 등록 대행 기관을 통해서 등록됐는지, 그 도메인의 만료 기간은 언제인지, 그 다음에 뭐 이제 어떤 네임 서버를 쓰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정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에 대해서도 법인도 이제 이제 등록할 수 있고, 그다음에 개인에 대해서도 이런 후이즈를 통해서 개인 정보가 공개됩니다. 사실 잘 안 보이시지만 오른쪽에 있는 게 지금 igf.or.kr 이 도메인인데요. 이거를 처음 시작하면서 제가 그냥 제 이름으로 등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 이름으로 등록이 돼 있는데 제 이메일 주소가 다 공개가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프레젠테이션에 활용해도 되나? 아까 이제 우리 정통부 과장님께서는 이메일 주소를 공개를 하셨지만 저는 이거 제 이메일 주소를, 물론 이제 다른 사람과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해서 제 이메일 주소를 많이 알려드리긴 하지만 이렇게 공개를 해도 되나? 라는 약간 그런 찜찜함도 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이제 후이즈를 통해서도 제 이메일 주소가 이제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도메인, 이 등록 정보를 공개하는 근거는 이제 25조에 이 진흥원에서 그러니까 25조의 그 2항을 보면, 그러니까 1항에서는 이런 검색 서비스에 이런 개인 정보를 이렇게 공개를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고 있고, 어떤 정보를 공개하는지를 2항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후이즈 등록 정보를 왜 공개를 하느냐, 그런 요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보면 우선 도메인의 이제 기본적인 정보를 알고 싶을 수 있어요. 아까 그러니까 내가 어떤 도메인을 원하는 도메인이 있을 때 그 도메인이 이미 등록되어 있는지, 등록되어 있을 경우 혹은 이제 만료가 언제인지, 그래서 만료가 되면 뭐 내가 다시 뭐 이제 그 도메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뭐 혹은 스스로도 내 도메인 만료 기간이 언제지,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볼 수도 있겠죠. 이런 도메인 기본 정보를 알고 싶은 뭐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사실 초창기에는 이런 그 보안에 대한 요구가 많이 하나 이제 이런 후이즈 이 서비스의 근거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안 어떤 공격이 들어왔을 때 이거 뭐 거기에 대한 이 출처를 좀 확인하고 싶다든가, 이런 어떤 보안 목적으로 특정 IP 주소나 도메인 네임과 관련된 정보를 알고 싶은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상표권자 같은 경우는 내 상표권을 침해한 어떤 도메인이 먼저 누군가 등록을 했어요. 그랬을 때 이제 누가 등록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알고 싶어 할 수 있겠죠. 혹은 이제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어떤 도메인이 범죄에 사용했을 때 이 도메인 등록자가 누구냐,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이 수사에 대한 단서를 확보하기 위해서 도메인 등록자를 알고 싶어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후이즈에 등록된 그런 등록인 정보를 알고자 하는 그런 요구인데, 물론 이런 요구가 후이즈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공개를 꼭 해야지만 알 수 있는 건 아니고, 공개되지 않더라도 그 후이즈 이제 등록인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키사에 요청하는 방식으로도 이제 접근은 할 수 있겠죠. 어쨌든 이런 등록 정보에 대한 요구는 뭐 이런 요구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반면에 이 등록을 한 등록자는 자신이 개인 정보를 등록하기 위해서 개인 정보를 제공하지만 또 보호를 받고 싶은 요구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도 아까 이메일 노출이 됐는데, 이렇게 요즘에는 이메일 노출도 잘 안 하잖아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왜냐면 스팸 메일에 이제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스팸 발송을 우려해서
노출을 안 하지만 사실 이건 하나의 예시고 어쨌든 이게 뭐 꼭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원래 프라이버시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뭐 그게 네 알 바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감추고 싶어 하는지가 그걸 내가 다 설명할 이유는 없는 거고 그냥 드러내고 싶지 않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프라이버시에 대한 요구가 있을 수 있고 실제 또 예를 들면 이제 권위주의 국가에서 뭐 이제 인권 운동을 하는 그런 이제 인권 활동가 같은 경우는 이제 탄압을 받을 수 있잖아요. 어떤 그런 저항을 하는 어떤 이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었을 때 그런 어떤 이 감시나 탄압을 피하기 위해서 자신의 개인 정보를 드러내고 싶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꼭 심각한 경우뿐만이 아니라 되게 민감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예를 들면 뭐 성적인 정보라든가 그게 꼭 불법적인 것이 아닐지라도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어떤 등록자가 자신을 드러내고 싶지 않을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뭐 합병이라든가 새로운 제품, 새 영화 이런 것들을 출시할 때 이게 미리 이제 공개가 되면 사람들이 이제 알 수가 있잖아요. 우리는 이제 홍보를 본격적으로 하지도 않았는데 이런 것들을 감추기 위한 목적으로도 보호를 이제 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기존에는 이제 어쨌든 지금까지는 아직 기존 관행대로 이렇게 후이즈 서비스를 통해서 공개가 되어 왔는데 과연 이런 것들이 이제 맞는 것이냐라는 것들이 이제 현재 이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다시 한번 재검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인데 사실 개인정보 보호 원칙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에서도 선언을 하고 있지만 되게 명확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목적이 있고 그 목적에 맞는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해야 되고 또 그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처리가 돼야 됩니다. 제3자 제공까지 포함을 해서요. 그리고 항상 정확성, 완전성, 최신성이 유지가 돼야 되고 안전하게 관리돼야 되고 이런 어떤 원칙들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이 보호 원칙을 다시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가 이런 원칙에 기반해서 현재의 관행들을 재검토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고 이제 국제적으로도 특히 이제 유럽에서 GDPR이라는 유럽 연합 차원의 이제 개인정보 보호법이 2018년도에 시행이 되면서 이게 유럽에서 시행되지만 사실은 글로벌하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GTLD의 어떤 레지스트리나 레지스트라 같은 경우는 글로벌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최소한 유럽에서 지켜야 되는데 유럽과 다른 지역을 또 달리 이제 정책을 적용하는 것은 또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번거로울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최소한 유럽에서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는 이 GDPR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시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이 GDPR 시행 시점에 맞춰서 그 아이캔에서는 그 GTLD에 대한 그 임시 등록 데이터 정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우선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개인 정보를 수집할 때는 적법 근거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동의를 받든지 아니면 뭐 법의 근거가 있든지 뭐 계약 체결에 필요하든지 이런 몇 가지 적법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글로벌하게도 적법 처리 근거가 있어야지만 수집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공용 후이즈에서 적법 처리 근거가 있는 것만 이제 제공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이거를 공개하거나 수집하거나 공개할 때는 이 적법 근거가 뭐야?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예를 들면 이메일 주소 같은 경우도 연락을 하기 위해서 필요할 수 있죠. 하지만 그 이메일 주소를 꼭 드러낼 필요는 없다. 다른 방식으로 예를 들면 뭐 웹폼이라든가 혹은 뭐 익명화된 이메일 주소 같은 걸 사용을 해가지고 소통은 할 수 있되 이메일 주소 자체가 드러내지 않는 방식으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뭐 도메인 신청자나 관리자가 원할 경우에는 뭐 추가적인 개인정보, 동의를 통해서 이제 공개를 할 수가 있고, 하지만 또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도메인 이 등록 정보에 접근을 원하는 적법한 이익도 있는 거잖아요. 대표적인 게 수사기관 같은데 이제 사법기관이나 수사기관, 적법한 이익을 가진 자에 대해서는 이런 후이즈 자료가 접근 가능하도록 해야 된다. 뭐 이런 몇 가지 그런 정책들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보면 이 수집 이 오른쪽에 칸이 수집, 공개, 제공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기존에 이제 수집된 어떤 그런 정보들을 다 이거를 우리가 수집을 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뭐 이걸 옵셔널하게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다 다시 한번 따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보시면 아직 예를 들면 기존의 어떤 소속 기관, 어떤 등록자의 소속 기관 같은 경우 이것들을 이제 선택으로 한다든지, 아직 공개 같은 경우는 이걸 공개할지 아직 미정인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어떤 주소지 같은 경우도 국가와 이제 미국 같은 그러니까 이 연방 같은 경우는 이제 주 정도까지 공개하고, 아주 세부 주소는 이제 공개하지 않도록 그렇게 한다든지, 이런 어떤 정책들을 운영을 그런 방식으로 이제 정책을 좀 제안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실 공개되는 것들이 아주 기술적인 그런 부분들 말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만료일이라든가 뭐 네임 서버라든가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 말고 개인 정보에 해당되는 거는 거의 공개되지 않는 방식으로 지금 제안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이제 전반적인 후이즈 정책에 대한 거고, 이런 것들을 이제 보완하기 위한, 그러니까 기존의 이 후이즈를 통해서 내 개인 정보가 완전히 이제 많이 이제 상당히 공개됐을 때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한 서비스로 프라이버시 프록시 서비스라는 것이 이제 제공이 되어 왔습니다. 이 프라이버시 서비스는 제가 이제 등록자이긴 한데 제 이름은 이제 저로 표시되지만 제 연락처는 제가 이제 한 그 업체의 이제 연락처가 이제 공개가 되는 거고요. 프록시 서비스는 아예 등록자도 제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업체가 이제 그 업체의 이름이 이 후이즈 서비스에 나타나는 이제 그러한 서비스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아직까지는 지금 이제 제가 후이즈 정보 몇 가지 사례를 보여드렸지만, 어쨌든 이제 상당히 많이 지금은 이제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이런 이 도메인 등록할 때 수집하는 정보가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에 비추어 지금 현재는 적절한 거냐, 아니면 뭐 좀 더 그 개인정보 수집을 제한을 할 필요가 있는 거냐, 혹은 수집하더라도 추가적으로 동의한 사람의 정보만 이제 수집을 하는 방식으로 변화돼야 되는 거냐, 이런 이제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수집된 정보를 후이즈에 지금 이제 후이즈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적절한 수준인지, 혹은 더 그러니까 이제 글로벌한 어떤 GTLD처럼 더 어떤 비공개로 전환되어야 될 항목이 뭔지, 혹은 전환돼서는 안 되는 항목은 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을 여쭙고 싶고, 그 다음에 공개되지 않더라도 누군가는 여기에 접근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수사기관은 접근할 수 있을 텐데, 예를 들자면 그러면 이렇게 이제 그 후이즈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정당한 이해관계자는 누가 있을지, 지금 하나의 예시로 이제 수사기관 들었지만 또 다른 예시는 또 누가 있을지, 그 다음에 정보를 제공한다고 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제공을 할지, 예를 들어서 그거를 이제 이 무슨 웹폼 형태로 언제든지 이제 질의할 수 있는 형태로 그렇게 이제 정보 접근을 하게 할지, 아니면 좀 더 어떤 절차를 갖고 기사에 문의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오늘 의견을 들었으면 합니다. 네, 이상 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네 번째 주제입니다. 앞에 세 가지를 다뤘고요. 후이즈와 개인정보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이슈인데 아직 우리나라에서 논의가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글로벌에서는 일정하게 이제 그 공개 범위를 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개 프로세스에 들어가고 있는데 아직 우리는 좀 활성화는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시간이 이제 10분 남았다 보니까 제가 플로어에 전부는 못 드리겠고, 먼저 발표장에서 원하시는 분 이 주제에 대해서 토론자 원하시는 분 계시면 발표해 주십시오. 개인정보의 공개 여부나 수집 여부에 대해서 이제 정책적으로 이제 많은 얘기가 앞으로 더 좀 이루어질 것 같은데, 기술계 쪽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후이즈가 이제 공개되어지는 게 지금 세 가지 루틴을 통해서 공개가 되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코맨드 라인이 있을 거고, 웹이 있을 거고, 또 유일하게 아마 케알릭에서 제공하는 오픈 API가 후이즈 오픈 API를 제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지금 어떤 정책적으로 보여지는지가, 기술적 정책이 어떻게 보여지는지가 제가 봤을 때 동일하게 보여지는지가 지금 조금 궁금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후이즈 홈페이지를 가가지고 제가 IP랑 도메인이랑 이렇게 후이즈조를 둘 다 해봤는데,
두 개가 조금 다르게 나와요. 보면 IP 쪽은 보니까 할당 정보에 연락처 정보를 보려면 버튼을 하나 더 눌러야지 이제 밑에 나오도록 되어 있고, 도메인 쪽의 후이즈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 그 대신 앞에서 설명하신 프락시 서비스라든가 아니면 프라이버시 서비스를 이제 레지스트라따 안에서 이제 제공을 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기술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어느 정도 오픈 API를 통해서는 다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웹을 통해서는 웹 크롤링이나 이런 거에서 이제 막아야 될 부분이 있다면 IP 쪽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2단계적으로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볼 수 있도록 해준다든가, 그런 이제 유저 인터페이스적인 것들도 한번 우리가 생각을 수집이라든가 공개에 대한 정책이 이루어진다면 또 기술적으로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해서 정보의 접근에 제한을 가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가할 수 있는 것들이 좋을 것 같고, 제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조금 이야기가 벗어날 수도 있지만 개인정보를 배제한 도메인 이름 자체라든가 이런 것들은 또 우리가 오픈 API를 통해서 많이 제공을 해서 레이스라따라든가 아니면 스타트업들이 이 도메인 분야를 가지고 또 산업화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할 수 있도록 또 오픈해주는 부분들은 또 오픈해주면 많이 해서 산업화를 또 시키고 하는 부분들도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제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또 다른 분 혹시 토론? 예, 팀장님. 지금 말하는 후이즈와 상관없는 주식회사 후이즈의 요정입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이제 오병일 선생님께서 던지신 맨 마지막에 4가지 질문을 던지셨는데, 적절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느냐, 그다음에 적절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제가 보기엔 후이즈 검색이 지금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도메인이 가지는 의미가 권리의 대상이라는 점에서 권리의 대상이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말하자면 지금 도메인은 지금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도 진행하고 계신 이 분쟁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누가 이 도메인을 갖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이 권리가 정확하게 어떤 권리냐, 뭐 소유권과 유사하거나 상표권과 유사한 어떤 권리겠죠. 그리고 등록기간이 있는 한시적인 권리겠죠. 그런데 그 권리의 대상인과 동시에 압류, 가압류, 뭐 양도담보, 뭐 이런 류의 어떤 다른 타인이 가진 권리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당장 저는 며칠 전에도 어떤 금융기관에서 동산 양도담보다, 이게 과연 동산 양도담보가 맞는 것인가, 홈페이지를 포함한 동산 양도담보로 자기는 보고 있다. 뭐 은행에서 그렇게 보신다는데 뭐 어떡하겠습니까? 예. 압류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가압류를 걸려고 노력하신 분들도 있고요. 가압류 절차를 알려달라고 하시는데, 이건 이제 옆에 변호사님한테 가야 될 일을 저희한테 물어보기도 한단 말이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도메인이 단순한 어떤 정보를 제공하면 등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떤 제도상의 어떤 부산물이 아니라, 그냥 지금 현재 시장에서 권리의 대상으로 계속 인식이 되고 있고, 뭐 사고팔고 하는 것처럼 제가 굳이 지금 압류, 가압류 같은 타인의 권리의 대상이 된다는 점까지 말씀드린 이유는, 제 생각에는 도메인의 소유권, 도메인의 심지어 소유권 이전 그런 권리 관계들은 공시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 지금 후이즈 검색은 최소한의 현재 도메인 등록인의 한시적인 정보를 공개하는 방식으로 공시 수단의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도메인이 단순 동산으로 본다면 모를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타인의 권리의 대상이 돼야 하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 오병일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에서 보면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은 그 도메인을 누가 가졌는지 볼 수는 있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어떤 논의도, 그러니까 문제의식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누군가에게는 공개돼야 될 정보가 맞다면 저는 권리를 가질 가능성이 있거나 권리를 가지고 있는 모두에게 공개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정보 공개의 관점에서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였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저는 빠른 시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도메인이나 인터넷 자산에 대해서, 가상화폐도 마찬가지죠, 대단히 여러 가지 공시 수단의 필요성이 논의가 되기 시작할 거고요. 최근에도 뭐 어떤 국회의원께서 어떤 가진 전자지갑이라던가 이런 것들 역시 좀 사적 공시 수단을 통해서 그분이 어느 정도 어떤 거래를 했는지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뭐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후이지 검색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좀 가질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일단은 아이칸의 뭐 GTLD에 대한 후이지 정책을 논하기 이전에 일단 한국 국가 도메인의 후이지 정책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자면 지금 저희들 국가 도메인 등록 대행자들이 수집하고 있는 아까 말씀하신 정보들이 어떤 프라이버시의 관점에서 얼마나 유효한 정보냐, 제 생각에는 정확하게 말하면 이메일 유효성 검사 이외에는 뭐 얼마든지 변조 가능하십니다. 내가 보여주고 싶은 정보만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사생활이 침해되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드러내고 싶은 정보만 드러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뭐 주소를 찾아가서 검증하지 않고요. 이메일도 유효성 검사를 하는 것인데 아시겠지만 지금 모두 다 3분 안에 그 새로운 이메일을 바로 만드실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이메일이 공개된다고 해서 사생활이 침해되는 것이냐, 그 위험성이 큰 것이냐 하면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프록시 서비스 관련해서는 실제로 예 저희도 역시 프록시 서비스 제공하고 있고요. 뭐 해외에서도 대단히 많은 곳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제공을 할 때 항상 예 이게 모든 정보들이 그러니까 대행자 정보로 보여지게 하거나 특정 정보로 보여지게 하고 말씀하신 웹폼을 통해서 연락을 취할 수 있게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제 생각에는 사생활 보호라는 관점은 그런 프록시 서비스가 뭐 얼마나 비싸냐라던가 뭐 얼마나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냐, 무료냐 이런 문제 정도의 문제가 있을 뿐 뭐 별도로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는데 제한이 없는 프록시 서비스가 있는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보여주고 싶은 정보만 보여줄 수 있는데 근데 과연 이것이 후이즈 검색이 사생활을 대단히 심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봐야 하는가, 그거에 대해서는 좀 반문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우정 대표님 감사합니다. 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관계로 바로 플로어로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그 후이즈와 개인정보 이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거나 질문이 있으신 분 한 분 정도밖에 시간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있습니까? 혹시 온라인에서 채팅으로 오신 분 있는지 확인 부탁드리고요. 예. 그러면은 오병일 대표님께서 발언하시겠습니까? 이정민 팀장님께서 마무리 발언 좀 부탁드립니다. 이정민 팀장님께 마이크. 네, 사실 아무래도 이제 국제적인 흐름이라는 거를 저희가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이런 주제를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사실 저희가 이웃한 일본의 국가 도메인 관리하는 주식회사 JPRS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그쪽에다가 한번 문의를 던져봤습니다. 우리는 이런 게 좀 고민인데 너희는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니 국가 도메인 정책이 왜 일반 도메인 정책을 꼭 고려해야 돼?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우리는 그냥 우리 길을 갈 거야. 굉장히 단호하더라고요. 거긴 입장이. 예. 그래서 사실 이게 정답이 없는 거고, 그리고 이용하기에 따라서는 판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나한테 연락해 라는 취지로 어쩌면 뭐 이메일이나 이런 거를 공개를 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 사실 이 부분도 굉장히 정책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정답이 없는 그런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약간 글로벌 스탠다드라던가 우리가 이제 정책이 많은 부분이 GTLD 정책하고 같지는 않지만 유사한 정책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한번 생각해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고, 혹시 이런 곳 쪽에 이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저희 키가의 인터넷 주소 국가 쪽에서 이런 논의들을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니까 관심 가지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저도 이제 법률가 중에 한 사람인데 공시수단이 중요합니다. 이우정 팀장님 지적처럼 어쨌든 하나의 권리로서의 도메인이라고 하면 재산권으로서의 도메인인 거죠. 그러면은 부동산도 다 등기부 등본이 있고, 그 다음에 법인이라는 것도 결국은 법인 등기부를 통해서 공시가 되니까 대표이사 개인 주소가 개인정보, 소중한 개인정보임에도 불구하고 공개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이제 그랬을 때의 가치가 하나 있고, 반면에 이제 GDPR이 GDPR이 아주 던진 어떤 공인데요. 그 이후에 개인정보 중요성이 또 이렇게 더 부각되어 있다 보니까 두 개의 가치를 어떻게 조화할 것인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수집이 돼야 되고 보관이 돼야 되는 건 당연한데 공개돼야 될 거냐, 이게 이제 키워드가 되는 것이 1차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중공개는 아니라 해도 신청에 의해서 또 공개하면 되지 않냐, 이 프로세스를 정립하는 게 간단치는 않은 일입니다.
근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한국 내 논의는 많이 활성화는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글로벌 스탠다드 따르지 뭐 하고는 조금 좀 게을러 있지 않았냐가 제가 본 참여자이자 또는 키사 옆에서 이제 정책을 현재 키사가 어쨌든 관장하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요. 아마 그 산업계 참여든 시민사회 참여든 많은 참여가 더 필요한 영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이동관 위원장님께 마이크 마지막으로 넘기겠습니다. 네, 제가 조금 무식한 질문을 해도 그 동안에 저희가 아이캔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팔로우이 좀 못 돼서 그러긴 한데 몇 년 뭐 그렇게 멀지는 않지만 그때까지 했었던 제 기억은 2단계의 이 후위 정책 정하면서 1단계는 대부분 이제 하는 건 다 했잖아요. 우리나라도 거의 비슷하게 따라갔고 기사도.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이런 민감한 정보 같은 경우에는 그때 했던 거는 소위 말하는 그 법 집행기관이 요청했을 때 하는 부분하고 그냥 또 감춰서 하는 부분 그 차이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청자가 해야 되는 뭐 그런 거부터 저희가 조금 아주 뭐를 이렇게 강론으로 갈 거보다는 그런 단계를 우리가 필요한 건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 잣대로 다 볼 건 건지 몇 가지 잣대로 볼 건 건지 이런 얘기부터 조금 아키텍처적인 좀 구조적인 면에서 좀 논의가 됐으면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공개해야 되는 부분은 이미 얘기했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각 나라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글로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나라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EU 다르고 미국 다르고 또 우리 쪽 다르고 다 다르니까 국제법상으로 이게 소통이 안 되니 거기서부터 얘기가 진전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에까지는 굉장히 빨리 갔어요. 그러더니 2년이 3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결론이 안 나는 걸 보면 그 사람들도 답이 없으니까 그러겠죠. 그럼 저희도 마찬가지로. 근데 그 사람들이 제안했던 거는 뭔가 이렇게 스트럭처를 먼저 만들고 가자. 이제 강론 얘기들을 많이 했으니까 이제 조만간에 그런 부분들이 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좀 그쪽에 정보가 좀 없어서 그러긴 한데 현장에 가보지 못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정보가 기사는 아마 꾸준히 그쪽 부분에 이 논의를 팔로우하고 계신 거로 하시기를 바라고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들하고는 좀 공유하시면서 이게 이제 우리 쪽으로 로컬라이즈 한다는 입장에서 아니면 우리 입장에서 만약에 어떤 그 법률적이나 사회적인 이슈 그다음에 경제적인 이슈가 생길지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좀 늘어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각각 스테이크홀더 입장에서. 그러니까 뭐 업체 입장에서 이런 거 내놓으면 좀 뭔가 수가 들어올 것 같은지 아니면 뭐 GDPR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리스크가 쭉 있을 거고 뭐 시민사회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 개인정보 보호에 문제가 생기니까 이런 건 하면 안 된다. 이런 조건을 걸어야 된다. 또 반대로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거 관리하는 데 너무 힘이 드니까 좀 더 공공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 최소한 이 부분. 그 다음에 기술이 학계 부분에서는 뭐 이게 원론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부분까지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다. 아니면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야 된다. 요 논의를 조금 해주시면 저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제도적인 근거가 좀 마련되고 또 거기에 제가 조금 약간 기대감을 거는 거는 그동안에 뭐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한데 우리가 많은 부분 아이캐니든에서 정한 국제적으로 정한 논의 부분에 따라서 우리가 거기에 상응하는 결과물의 어떤 국내화 행위를 주로 많이 해왔잖아요. 그래서 그때 한참 국지적인 이슈가 뭐냐, 거버넌스 이슈가 뭐냐 했을 때 많이 고민들을 하고 저도 고민하고 여기 계신 분들 많이 고민한 기억이 나실 거예요. 요거는 정말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안을 볼 수 있는 첫 번째 좋은 케이스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게 잘 만들어진다면 거꾸로 반대로 국제사회에 우리가 이런 논의를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니까 좀 열심히 기사에서 좀 도와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를 말씀드렸어요. 시간이 좀 지연됐는데요. 여기서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동만 위원장님 말씀을 제가 마무리 말씀으로 듣고요. 향후에도 저희 키가 주소분과 그리고 또 키사 그리고 또 주소정책위원회도 이제 공식으로 출범했지 않습니까? 신규 2단계 공공도메인을 열 수 있는 정책은 이 협업에 의해서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후이즈에 관한 공개 프로세스 역시도 이 협업에 의해서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5분 지났지만 여기서 그럼 마치겠습니다. 다들 감사합니다.